이건 부검해도 안 나오는 약이야. 심장마비로 처리될 거야. 약사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웃으며 저에게 약을 탄 단호박죽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달달하게 끓였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저는 그 죽그릇을 받아들고 옆에 있던 손주를 불렀습니다. 우리 귀한 손주, 배고프지? 할미가 한 입 줄게. 잠깐만! 안 돼! 제가 숟가락을 손주 입에 가져간 순간 며느리가 괴성을 지르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제가 물었죠. 왜 그러니? 몸에 좋은 거라며. 여기다가 혹시 독이라도 탔니? 저는 대놓고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동에 살고 있는 72세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잘못 키운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고 슬픈 이야기지만 한편으론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저의 실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0년 전 제가 32살 때 남편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작은 공단에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기계 돌리고 불량품 골라내고 박스 포장까지 전부 저희 부부 손으로 했습니다.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생겼고 기계 소음 때문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들 철민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5년을 악착같이 일했고 남편과 함께 번 돈으로 경기도 화성과 평택 쪽 공장 부지를 여러 필지 사두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평당 20만 원도 안 하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15년 전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그 일대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평당 20만 원 하던 땅이 평당 3천만 원이 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그 땅 일부를 팔아서 서울 강남과 분당의 메디컬 빌딩 2채를 매입했고 나머지 땅은 대기업들에게 장기 임대를 주면서 매달 어마어마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JS 홀딩스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 자산으로만 따지면 500억 원이 넘는다고 회계사가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들 철민이에게 제 재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농사를 망칠까봐 두려웠거든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동네 할머니처럼 검소하게 살았고 아들 부부가 분당 서현동에 사는 아파트에 얹혀 지내면서도 제가 마치 가난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는 제가 돈을 대서 사준 것이지만 아들 명의로 해줬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 집인 줄 알고 있었어요. 5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외로웠고 아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서 분당으로 왔던 거예요. 손주 지훈이라도 보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이 뭔가 몰래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살금살금 복도를 따라 부엌 쪽으로 다가갔고 부엌 입구 모서리에 몸을 숨긴 채 조리대에 걸린 작은 거울을 통해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단호박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달달하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 있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끓여주는 줄 알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거든요. 약사인 며느리는 그 약병을 조심스럽게 열더니 하얀 가루를 단호박죽 냄비에 털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며느리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저는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며느리는 약을 다 넣고 나서 냄비를 천천히 저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표정은 지금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겠지. 보험금 50억이면 빚도 다 갚고 판교의 새 아파트도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제 목숨이 50억 원의 보험금으로 환산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독을 탄 죽을 저한테 먹이려고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당장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만은 이 더러운 어른들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야 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단호박죽 끓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라 정성껏 끓였어요. 얼른 드세요. 저는 며느리를 따라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호박죽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군침이 돌았을 텐데 지금은 그 죽이 독약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서서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페류나의 본색을 똑똑히 드러내주겠다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참 좋구나. 우리 며느리가 끓여준 건데 얼마나 맛있겠니?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가득 떠서 코앞까지 가져갔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지훈이가 아직 안 일어났네. 우리 귀한 손주 한 입 먼저 줘야지. 몸에 좋은 거니까. 저는 죽을 담은 숟가락을 들고 손주 방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안 돼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미친 듯이 달려와서 제 손을 세게 쳐냈어요. 그 바람에 죽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뜨거운 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떨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내 새끼 입에는 독이라도 되냐? 그 말에 며느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아들 철민이가 나왔어요. 아들은 깨진 그릇과 바닥에 흩뿌려진 죽을 보더니 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뜨거운 거라 지훈이 데일까봐 그런 거야. 노인네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만이 아니라 제가 낳은 아들까지도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무서워.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내일부터 시작될 제 복수를 각오하라고 말이죠. 사실 이 끔찍한 일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 2년 동안은 저는 안산에 있는 우리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텅 빈 거실을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철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훈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효자구나 싶었죠. 3년 전 가을, 저는 큰 짐 가방 하나만 들고 분당 서현동에 있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사실 이 아파트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 오수진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첫마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요. 짐은 여기 현관 구석에 두시고 방은 베란다 쪽에 작은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 쓰세요. 며느리는 제 짐 가방을 현관 구석에 툭 던져놓더니 저를 데리고 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좁은 공간이었어요. 겨우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 들어갈 정도였고 창문도 없어서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 화장품이랑 향수 절대 손대지 마세요. 노인네 냄새 배면 못 쓰거든요. 아, 그리고 화장실 쓰실 때도 조심하세요. 제 고급 수건이랑 비누 있잖아요. 그거 어머니가 쓰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들 눈치가 보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짐을 푸는 동안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부엌으로 나가니까 식탁에는 아들 부부와 손주 지훈이만 앉아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몫은 저기 싱크대 위에 따로 덜어놨어요. 거기서 드세요. 가족들이랑 같이 앉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저는 싱크대 옆에 서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아들 가족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벽을 보며 김치 몇 조각과 밥을 입에 넣었어요.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인데 아직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하셔야죠. 저는 아침에 출근해야 하고 지훈이는 학교 가야 하잖아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7시였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나온 저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웃으며 뭔가 떠들고 있더군요. 그렇게 며느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저를 하인처럼 부렸어요.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어머니, 청소기 좀 돌리세요.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사실 제 나이에 그런 일들이 힘들었지만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한 일에 대해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집만 잡았죠. 어머니, 이거 제대로 안 닦였는데요? 다시 하세요. 어머니, 빨래 개는 것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2년 전쯤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나면 자꾸 머리가 멍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린다거나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까먹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저를 보더니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병원 한번 모셔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요즘 행동이 영 이상해라고 맞장구를 쳤죠. 저는 화들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멀쩡해. 그냥 잠깐 깜빡한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정하셔야죠. 나이 드시면 다들 그래요. 부끄러워 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가 병원 예약했다며 저를 동네 신경과에 데려갔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어요. 경도 인지 장애 의심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보시죠.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가 주는 약을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약을 제대로 먹는지 눈앞에서 확인했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입 벌려 보세요. 며느리는 제 입속까지 들여다보며 약을 삼켰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제가 죄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는 더 멍해지고 가끔은 환청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서 제 앞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저 노인네 언제 요양원 보낼 거야? 똥오줌 받아내기 싫은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보험금 나올 때까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쯤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들 철민이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을 비틀거리다가 제 방 앞을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노인네가 언제까지 살 건데 빨리 가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지. 보험금만 나오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설마 제 아들이 저를 해칠 생각을 하겠냐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아들이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제 방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돈 좀 줘. 급한데 쓸 데가 있다고.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민아, 엄마 돈이 어디 있니? 겨우 생활비만 있어.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 명의로 된 안산집 있잖아. 그거 팔아. 어차피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내 아버지 유산이야. 아들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 죽은 사람 걱정은 왜 해? 며느리가 나타나 아들을 진정시키며 방으로 데려갔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친구들을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약사 동료들이나 대학 동창들을 집으로 불러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식모처럼 부렸어요. 어머니,
안주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과일 좀 깎아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친구들 앞에서 심부름을 하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한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치매라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집안일은 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친구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어떤 친구는 수군거렸습니다. 오수진 씨 고생 많네. 시어머니 모시느라. 요양원은 안 보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보내고 싶죠? 그런데 남편이 효자라서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절대 안 된대요. 그 말을 듣는 며느리는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저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노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손주 지훈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지훈이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달려와서 아이를 낚아채 갔어요. 지훈아, 할머니한테 가지 마. 할머니는 머리가 아프신 분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며느리는 지훈이한테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지훈이에게 사탕을 주려고 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사탕 사왔어. 먹을래? 그런데 며느리가 달려와서 제 손에서 사탕을 빼앗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니, 아이한테 함부로 음식 주지 마세요. 무슨 병균이 옮을지 모르잖아요. 지훈이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제가 다가가면 울면서 도망갔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쯤 지나자 저는 며느리가 주는 약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약을 주면 저는 입에 넣는 척하다가 나중에 몰래 뱉어냈어요. 며느리가 나간 후에 휴지에 싸서 변기에 버렸죠. 그렇게 약을 먹지 않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머리가 점점 맑아졌습니다. 가습을 끄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물건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가 치매 걸린 할머니로 소문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제가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어떠세요? 며느리분이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병원 진단서도 며느리가 조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진단서를 받아온 게 분명했죠. 8개월 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깬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들 철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낮고 음침해서 저는 본능적으로 거실 소파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걱정 마, 형님. 엄마는 이번 달 안에 가고 와이프는 다음 달에 교통사고로 처리할 거야. 보험금 2개 합치면 50억이야. 그럼 형님 빚도 다 갚고 이자도 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는 것도 모자라 아내까지 죽이려 한다니요. 아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약으로 서서히 가게 만들 거고 수진이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 나게 할 거야.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제일 높아. 완벽한 계획이야.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통화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나쁘지만 그 며느리마저 죽이려는 아들은 더 악마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제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짐승 같은 것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이죠. 아들 부부가 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집에서 저는 하루하루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약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5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현금 왕이었고, 이제부터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한 아침이 지나고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 방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검은색 명품 정장, 샤넬 가방, 그리고 제 진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입었던 낡고 허름한 옷을 벗어 던지고 최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동안 숨어 지냈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JS 홀딩스 김정숙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전 8시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방에 가만히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제 일 때문에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이 대답했어요. 걱정 마. 노인네가 알아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증거도 없고. 두 사람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10분 후 저는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김 여사님이세요? 경비원 아저씨는 평소 제가 낡은 옷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다니던 모습만 봤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택시를 잡아주세요. 경비원 아저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택시 기사님에게 말했어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로 가주세요. 법무법인 정의 빌딩이요. 택시가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요. 여보세요, 최 변호사? 저예요, 김정숙. 오늘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갈게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 부부 문제예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요. 1시간 후 택시는 강남 한복판의 30층짜리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 빌딩 전체를 사용하는 대형 로펌이었어요. 저는 V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최 변호사가 1층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38살의 최 변호사는 과거 제 장학금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머리가 비상해서 제가 후원해 준 거였죠. 지금은 이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었고 저의 법적 대리인이자 양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를 따라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넓은 회의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저는 핸드백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2개를 더 꺼냈어요. 최 변호사님, 이거 확인해 봐요. 최 변호사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집안 곳곳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찍은 영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며느리 오수진이 단호박죽에 약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 약병의 라벨, 그리고 약을 넣는 손의 움직임까지 모두 고화질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약사면허를 악용해서 저한테 독극물을 먹이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요. 두 번째 봉투를 열자 약물 성분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몰래 먹인 약을 뱉어내서 모아뒀다가 제가 아는 약학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한 거였어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약에는 심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성분과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향정신성 물질이 섞여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며느리가 약사면허로 구한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거네요. 저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또 다른 USB가 있었어요. 이건 제 아들 박철민이 사채업자와 통화하던 내용이에요. 직접 들어보세요. 최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는 이번 달 안에 가고 와이프는 다음 달에 교통사고로 갈 거야. 보험금 2개 합치면 50억이야. 최 변호사는 녹음을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메디컬 빌딩 두 채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각각 시가 250억 원과 200억 원 정도 되는 건물들이었죠.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서도 깨냈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를 합쳐서 현금만 83억 원이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며느님이 운영하는 약국과 아들분 사무실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은 분당 정자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의 실소유주가 바로 저였어요. 제 조카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대학 동창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저였죠. 최 변호사님, 우리 아들 부부는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돈은 전부 제 계좌로 들어오고 있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럼 건물주로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겠군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약국을 운영하는 건물에서 쫓아내고 아들의 사무실도 빼앗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최 변호사님,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며느리는 약사 면허 박탈시키고 아들놈은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중살인 미수죄로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해요. 최 변호사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님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존속 살해, 미수,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아들분은 존속 살해 미수, 배우자 살해 예비 음모, 보험 사기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사기죄와 횡령죄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즉시 전담팀을 꾸려서 증거를 보강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제 재산은 단 한 푼도 그들에게 가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은 사회에 환원할 거예요. 손주 지훈이만 제가 키울 겁니다. 최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주분에 대한 양육권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이 모든 재산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그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돈 때문에 타락한 자식들과의 인연을 돈으로 끊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내린 잔혹한 결단이었습니다. 로펌 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도 거실불이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평소 이 시간에 집에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들 박철민과 며느리 오수진이 나란히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산책하고 왔어. 날씨가 좋더구나.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택시 타고 강남 갔다 왔다면서요? 그것도 명품 옷 입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 그게 옛날 친구 만나러 갔었어. 아들이 큰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엄마, 요양원 자리가 났어. 짐 쌌어? 빨리 가자.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한데 요양원은 왜 가?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일도 있었고 해서 이제는 전문 시설에서 돌봄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더 이상 힘들어요. 저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난 안 가. 내가 왜 요양원을 가야 해? 아들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엄마, 말 듣기 싫게 하지 마. 어차피 혼자 못 사시잖아.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도장 내놔. 도장 어디 뒀어? 안 산 집이랑 통장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내놔. 저는 그제야 아들의 진짜 속셈을 깨달았어요. 요양원은 핑계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제 방으로 달려가더니 장롱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가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책상 서랍도 열어 헤쳤어요. 며느리도 따라 들어가서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어디 있어요, 도장? 통장은? 저는 아들을 막으려 했지만 아들이 저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이 노인네가. 바로 그때 손주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상황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괴롭히지 마. 지훈이가 아빠의 바지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해. 할머니가 우는 것 같아. 아들이 지훈이를 뿌리치려 했지만 지훈이는 놓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아들은 지훈이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렸어요. 조용히 안 해? 너도 시골 기숙학교로 보내버린다. 지훈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손주에게 손을 대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핸드백에 항상 넣어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향해 거침없이 발사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새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눈, 내 눈. 며느리가 놀라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며느리가 아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지훈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리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무서워. 지훈이가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서 어디가?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14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분당 서현역 근처 신라스테이 호텔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최 변호사? 저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요. 놈들의 숨통을 끊어야 해요. 며느리 약국부터 폐쇄시키고 아들 사무실도 빼앗아요. 경찰 고소장도 즉시 제출하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든 게 진행될 겁니다. 회장님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지훈이를 내려다봤어요. 지훈이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가? 아빠랑 엄마는? 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이제 아무도 너를 아프게 못해. 호텔에 도착해서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지훈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지훈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룸서비스로 지훈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와 피자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데려와.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었어요. 밤 9시쯤 지훈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분당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저 아들 부부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며느리의 약국은 문을 닫을 것이고 아들의 사무실은 압류될 것이며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어요. 그 시각 집에 남겨진 아들 부부는 화장실에서 눈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울을 보며 악을 썼어요. 노인네가 미쳤어. 당장 잡아와야 돼. 오늘 밤에 끝장을 봐야 해. 며느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오늘 강남 간 것도 수상하고. 우리 조심해야 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밤을 보냈고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호텔 침대에서 지훈이가 자는 모습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밝게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저는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며느리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됐어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리 취재진들에게 제보했습니다. 지금쯤 약국 앞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 채널로 돌렸어요. 마침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당의 한 약국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오수진이 운영하는 정자동 약국이 보였어요. 약국 앞에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약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오전 9시쯤 최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며느님이 지금 막수갑 찬 채로 약국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TV 채널을 YTN으로 돌렸습니다.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 오수진이 수갑을 찬 채로 약국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였어요. 수사관이 며느리 옆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수진 씨,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장은 있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며느리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여기 영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불법으로 거래한 약물의 내역서입니다. 시어머니께 투여한 약물의 성분 분석표도 있고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사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고소하셨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요. 약국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약국 문을 나서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수진 씨, 시어머니에게 정말 독극물을 먹였습니까? 약사면허를 악용한 겁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며느리를 경찰차로 데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저는 TV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며느리가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씁쓸했어요. 오전 10시쯤 제 휴대폰으로 포털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분당 유명 약사 시어머니에게 마약성 약물 투여에 치매 조작 충격. 며느리의 얼굴 사진이 기사 메인에 크게 실려 있었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약사가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네요. 면허 취소해야죠. 저런 사람이 약을 팔았다니 무섭네요. 며느리는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2번째 작전도 시작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지금 아들분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놈은 지금 사무실에 있나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급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더군요. 30분 후 최 변호사의 직원에게서 현장 사진이 문자로 왔습니다. 아들 박철민의 사무실 앞에 건장한 남자 4명이 서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곧이어 문이 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동안 아들분 빚을 뒤에서 막아주고 계셨죠? 그 보증을 어제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사채업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아들분은 15억 원을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후 12시쯤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아들이 사채업자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사무실에서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의 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제발요.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아들의 비명이 문자 메시지와 함께 녹음 파일로 전송됐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박철민, 너 김 회장님이 내 뒷배라고 큰 소리치더니 김 회장님이 어제 보증 다 취소하셨어. 너 이제 끝났어. 당장 10억 내놔.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형님들. 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어머니가 돈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어머니?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 우리 속이지 마. 아들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을 뒤에서 보호해주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는 것을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들이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죽어. 형님들이 날 죽일 것 같아. 엄마가 돈 있는 거 알아. 제발 도와줘. 저는 문자를 읽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저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변호사님, 며느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약사면허 취소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최소 징역 3년은 나올 겁니다. 오후 2시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은 저를 죽이려고 했고 제 손주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거예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부 제 남편이 시킨 거예요. 저는 남편 말을 따른 것뿐이에요. 제발.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 남편도 곧 체포될 거니까 법정에서 실컷 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뉴스에서 또 다른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명 약사 오수진 씨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 약사면허 취소 수순.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한번 화면에 크게 나왔어요.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사회에서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수진 약사의 행위는 약사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즉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녁 6시쯤 최 변호사에게서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1차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며느님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아들분은 사채업자들에게 폭행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들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8시쯤 지훈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저는 지훈이를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저녁 먹자. 뭐 먹고 싶어?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피자 먹고 싶어. 저는 룸서비스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피자를 먹으며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아들은 빚쟁이들에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며느리 오수진이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였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간신히 나온 거였죠.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약사면허 정지는 이미 확정됐고 재판은 진행될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조금 불안했지만 제게는 아직 준비된 카드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원에서 퇴원한 아들 박철민이 붕대를 감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피곤한 얼굴로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다시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여보, 비밀번호 왜 안 돼?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맞는데 혹시 엄마가 바꿨나? 바로 그때 며느리가 현관문에 붙어 있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며느리가 서류를 떼어내며 소리쳤어요.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 예고 및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통보서. 발신인 JS 홀딩스 대표 김정숙?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김정숙이 누구야? 우리 어머니 아니야? 아들이 서류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건물의 실소유주인 김정숙은 임차인 박철민 씨에게 임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퇴거를 명합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이 어머니 거였어? 당신 나한테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법원 집행관 3명과 용역 직원 5명이 나왔습니다. 박철민 씨 맞으십니까?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물었어요. 아들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건물주 김정숙 회장님의 명령으로 즉시 퇴거 집행합니다. 문 열어주시죠. 아들이 항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건물주라는 게 말이 돼요? 집행관이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아파트는 2019년 8월에 김정숙 회장님이 구입하셨고 당신 명의로 차명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주는 김정숙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제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그 꼬질꼬질한 노인네가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사? 집행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회장님은 JS 홀딩스의 대표이시고 자산 500억 원이 넘는 분입니다. 이제 문 여시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상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들어와서 집안의 짐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소파, 침대, 옷가지, 그릇들이 복도에 쌓였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저희 물건이에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들 소지품은 보관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셔야 합니다. 30분 만에 집안의 모든 물건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멍하니 자신들의 짐더미를 바라봤어요.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8시간 내로 이 짐들을 치우지 않으면 폐기 처분됩니다. 그리고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물쇠까지 새로 달았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대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 아들이야. 문 좀 열어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저는 지훈이와 함께 호텔에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단 호텔이라도 가야겠어. 며느리가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승인 거부 메시지만 떴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카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들도 자신의 카드를 꺼냈지만 모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 앱을 열었는데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어요. 여보, 내 통장도 막혔어. 당신 것도 확인해봐. 아들이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동결, 법원 가압류 집행.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 돈이 한 푼도 없잖아. 오늘 밤 어디서 자? 아들이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차에서 자자. 다른 방법이 없어. 저녁 8시쯤 아들 부부는 며느리 명의의 소형차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부자인 거 왜 말 안 했어?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진작 잘 모셨으면 우리가 이 꼴 안 당했을 거 아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몰랐다니까. 엄마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리고 다 내 짓 때문이야. 내가 독 타다가 걸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며느리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러래? 당신이 시킨 거잖아. 도박 빚 때문에 어머니 보험금 타자고 한 게 당신이잖아. 아들이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여편네가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두 사람은 좁은 차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얼굴을 핥히었고 아들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차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밤 11시쯤 두 사람은 지쳐서 싸움을 멈췄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재산은 이미 놓쳤어. 이제 남은 건 수진이 보험금뿐이야. 아들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너 많이 피곤할 텐데 잠 좀 푹 자도. 라고 자고 있는 며느리에게 속삭였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 3시쯤 며느리가 깊이 잠이 들었고 아들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둘러보며 CCTV가 없는 곳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차의 본넷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손이 브레이크 호스를 더듬었어요. 며느리 앞으로 가입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20억. 이것만 타내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아들은 작은 공구를 가지고 브레이크 호스를 조금씩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옆 차량 안에 최 변호사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요. 탐정은 고성능 카메라로 아들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는 장면,
그의 표정, 손의 움직임까지 모두 선명하게 담겼어요. 탐정은 즉시 최 변호사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밤중에 영상을 확인하고 경악했어요. 그리고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들분이 지금 며느님 차 브레이크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탐정이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아들분이 며느님을 죽이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들이 정말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즉시 경찰에 신고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일단 영상만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며느리가 차를 운전하기 전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준비만 해두세요. 저는 며느리도 미워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하겠습니다. 새벽 4시쯤 아들은 브레이크 호스 절단을 마치고 조용히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바로 밖에서 자신을 죽일 준비를 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추운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 사는 길이야.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지훈이와 함께 지내며 최 변호사로부터 아들 부부의 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며느리는 약사 면허가 정지되어 약국 문을 닫았고 아들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들분 부부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답니다. 돈이 거의 바닥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차 브레이크 건은 아침에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차량 운행 전에 경찰이 확인할 겁니다. 그날 저녁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였어요. 빗소리가 호텔 창문을 두드렸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아들분 부부가 지금 댁 앞에 있습니다. 제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빗속에서 1시간째 무릎 꿇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물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호텔 보육 서비스에 맡기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3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 안에서 잠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문 앞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들 박철민과 며느리 오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으며 옷은 더럽게 얼룩져 있었어요. 하루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떨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박또박 들렸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명품 구두를 신은 제 모습과 비에 젖어
무릎 꿇은 아들 부부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베란다 쪽 쪽방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싱크대에 서서 밥을 먹던 초라한 시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들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울며 외쳤어요. 어머니, 제발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밥이라도 좀 주세요. 며느리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온몸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빗물이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맞은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고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연민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냉혹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산을 털어 현관에 세워두고 코트를 벗어 걸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냄비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단호박을 꺼냈어요. 칼로 단호박을 썰며 저는 일주일 전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죽에 독을 탔던 그 순간을요. 저는 단호박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죽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달달하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20분 후 죽이 다 끓었습니다. 저는 그릇에 죽을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고 천천히 대문으로 향했어요. 대문을 열자 아들 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어요. 저는 그들 앞에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빗물이 그릇 가장자리에 튀었지만 죽은 여전히 뜨겁게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침을 삼키며 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먹어라. 너희가 나한테 주려던 거랑 똑같이 끓였다. 바로 이 부엌에서 일주일 전에 내가 독을 탔던 그 죽이야. 옛날처럼 약은 안 탔으니 안심해라. 그냥 단호박죽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도 움찔했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두려움보다 컸는지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에 손을 뻗었습니다. 며느리도 숟가락을 집으려 했어요. 그들의 손이 그릇에 거의 닿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구두발로 죽그릇을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죽이 빗물과 섞여 하수구로 흘러갔어요. 노란 죽물이 아스팔트 위에서 빗물과 뒤섞여 회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멍하니 엎질러진 죽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땅바닥에 죽을 집으려는 것 같았지만 이내 손을 걷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쩌냐? 이 죽 한 숟가락도 너희 같은 짐승들에겐 아깝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지.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 죽 한 그릇도 아까워.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그 말들이 빗소리를 뚫고 그들의 귀에 박혔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독이 올라온 거였어요. 지금까지 꾹 참았던 분노와 굴욕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 노망난 할망구가 아들이 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어요. 며느리도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우리가 당신 며느리고 아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저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아들, 가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나한테 그런 게 있었어? 너희는 나한테서 돈만 뜯어내려고 했잖아. 아니, 돈만이 아니지.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심지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아들이 대문을 더 세게 발로 찼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어쩌라고. 엄마가 부자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랬겠어? 엄마가 가난한 척 하니까. 우리도 힘들었던 거잖아. 다 엄마 잘못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잘못? 내가 가난한 척 했으니까 나를 죽여도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빗속에서 번쩍이며 주변을 밝혔어요. 아들 부부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관 4명이 우산을 쓰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들은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아들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철민 씨, 오수진 씨 맞으십니까? 선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설마 저희가 대문 찬 것 때문에 신고하신 건 아니죠?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2분은 존속 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배우자 살인 미수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경찰관이 아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이신 김정숙 회장님께서 고소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혐의, 그리고 배우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던 혐의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도 수갑을 차게 되자 비명을 질렀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피해자예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경찰관에게 호소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수진 씨도 공범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혐의가 명백합니다. 바로 그때 최 변호사가 검은색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며느리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수진 씨, 이것 좀 보시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태블릿 화면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어두운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철민이 차 본넷을 조심스럽게 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공구를 꺼내 브레이크 호스를 플라이어로 자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밤이었지만 적외선 카메라 덕분에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표정, 손의 움직임, 심지어 작업을 마친 후 비릿하게 웃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어제 새벽 3시 당신 남편이 당신 차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는 영상입니다. 우리 측 조사 결과 당신이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이 정확히 20억 원이더군요. 당신 남편은 어머니를 독살한 후 다음 타겟을 당신으로 정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영상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음성 증폭 기술로 처리된 영상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너도 가야 해. 20억이면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를.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점검하려고 한 거야. 브레이크가 이상해 보여서.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작업을 끝내고 본넷을 닫은 후 차 안으로 돌아가 잠든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비정하게 웃으며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틀 후면 끝이야. 며느리가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내가 널 위해 뭘 했는데.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약사 면허까지 잃었는데. 너 죽고 나 죽자. 며느리가 미친 듯이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 아들의 얼굴을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아들의 뺨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아들도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이 미친년, 네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엄마 약에 독 탄 것도 네가 한 거고 나는 네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경찰관 2명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지만 이미 양쪽 모두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는 핥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며느리가 경찰관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제가 다 불게요. 이 새끼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 재산 노린 거, 약 바꿔치기 한 거, 보험금 타려고 한 거, 전부 이 인간이 계획한 거라고요.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아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빚 15억, 사채업자들과의 거래, 어머니 명의로 몰래 가입한 50억짜리 사망보험, 심지어 제가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까지 전부 말했어요. 아들이 발악했습니다. 전현이 미쳤어. 거짓말이야. 다 지어낸 거라고. 하지만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험 가입 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채업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고요. 엄마는 이번 달 안에 가고 와이프는 다음 달에 교통사고로 갈 거야. 보험금 2개 합치면 50억이야. 당신 목소리 맞죠?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경찰차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한때는 부부였고 함께 범죄를 계획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파멸시키려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소리쳤어요. 이 개새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아들도 맞받아쳤습니다. 네가 나를 꼬드긴 거잖아. 경찰차가 떠나기 직전 저는 차창으로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그의 얼굴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김이 서린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썼어요. 잘 가거라. 3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엄마.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굳게 닫았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찰칵. 그 소리와 함께 제 아들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의 빨간불이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를 태운 차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다니.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들은 탐욕 때문에 괴물이 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슬프지만 이게 맞는 거죠. 최 변호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중형을 받을 겁니다. 아들분은 존속 살해미수와 배우자 살해미수로 살인미수죄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예요. 며느님도 공범으로 징역 15년은 선고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제 아들이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되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저를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도 죽이려 했겠죠.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유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실 건가요? 아들분에게 변호사라도 선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재산은 단 한 푼도 그들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도 그들이 알아서 국선 변호인을 쓰든지 하라고 하세요. 제 돈은 모두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복지에 쓸 거예요.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노인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주 지훈이만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 아이만은 이 더러운 어른들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낼 겁니다. 그 아이는 아직 순수하니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서서히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를 잘 키울게. 너만은 돈 때문에 괴물이 되지 않게 해줄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며느리 오수진의 내부 고발과 결정적 증거들로 인해 아들 박철민은 존속 살해미수의 배우자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 오수진도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에요. 두 사람은 지금도 감옥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작은 펜션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서울의 빌딩과 재산은 모두 김정숙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도 펜션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텃밭에서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상추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지훈이의 얼굴은 건강하게 그을렸고 눈빛은 맑고 밝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땀을 닦아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오늘 저녁에는 상추 쌈해 먹자.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마침 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 허가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는 이제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저를 챙겼어요. 저는 고맙다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저와 지훈이 그리고 최 변호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지훈이가 상추쌈을 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아빠랑 엄마 생각 안 나. 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가 자러 들어간 후 저는 펜션 앞 벤치에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돈으로 불행한 자들을 치울 순 있더군요. 진짜 행복은 내 사람을 지키는 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과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 제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주 지훈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게 바로 진심과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꼭 끌어안고 진심으로 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